이동현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1부 잘 보셨습니까? 2부에는 LG, KGC, 삼성, 그리고 KCC, 현대모비스 요 순서로 아주 따끈따끈한 내용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동현구의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겠습니다. 준비해 오신 게 있죠? 그렇죠. 많죠? 예. 네. 김한성님이 네. 이제 에어볼을 통해서 공동방송을 처음 접했던지라 네. 이동환 기자님 방송 좋아합니다. 기자계 자이언 윌리엄스. 저 이거 구독하고 있어요 지금. 예. 좋아요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알바 풀었니? 저는 풀지 않습니다. 예. 김한성님 감사드립니다. 갈수록 저에 대한 여론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요. 그렇군요. 김한성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한기다리님이 김영현 기자님 이쁘십니다. 김영현 효과. 김영현 좋아. 근데 아이유는 아닙니다. 그렇죠. 아이유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태아님이 윤호영 선수 팬으로서 윤호영 선수 전성기 때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윤호영 선수가 국가대표를 유작 감독 있을 때 아마 필리핀 마닐라 그 마닐라 아시아 선수권 대회 때 파워포드로 활약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윤호영 선수가 그 유작 감독이 그 전술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전술을 써요. X4라고. 그래서 그게 4번에 있는 파워포드가 이제 순간적으로 더블팀을 들어가고 로테이션을 도는 그런 이제 더블팀의 로테이션 전술을 썼는데 사실은 그게 그 국내 농구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전술이었고 또 파해법이 어느 정도 나왔던 그런 전술이었는데 근데 그걸 딱 쓰고 난 다음에 많은 팀들을 완전히 개박살 내버렸어요. 그때 당시. 그러면서 좀 이 한국의 어떤 농구 조직력은 좀 다르다. 근데 거기에 그 수비의 핵심적인 선수 중에 하나가 윤호영 선수였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윤호영 선수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으면 향후 한 5년 정도는 윤호영 선수가 대표팀에서의 어떤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공격력이 좀 떨어져요 이 선수가. 그쵸, 상대적으로. 그리고 고질적인 이제 허리 부상이 있어가지고 폼이 점점점 떨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DB에 썼던 수비의 핵심이긴 하지만 뭐 공격에서의 옵션은 지금 그다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윤호영 선수 그래도 장점이 공격에서 그러니까 3점 어느 정도 높은 확률로 마무리해줄 수 있는 슈팅력은 갖추고 있는 데다 보통 이제 좀 수비형 3, 4번 오가는 선수들이 좀 슈팅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윤호영 선수는 그렇지 않다는 점 그리고 몇 년 전 DB에서 또 두드러진 특징인데 피딩 능력이 좀 된다는 점. 그러니까 어떤 피딩 능력은 되는 대신에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지면서 활동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쵸. 예전에는 활동력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고 그래서 수비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었었어요. 그래서 김주성과 윤호영이 같이 있으면 이 DB 어떤 내외각을 공략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전혀 안 보였었어요. 그쵸. 그게 김주성 선수도 있었지만 윤호영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근데 전성기 때 윤호영 선수는 확실히 저평가되면서 알토란 같은 선수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KBL 추남 베스트 탑 10 뽑아주세요. 이거 나 보면서 또 날로 먹을 게 왔다. 진짜 하시려고요? 또 날로 먹을 게 왔다. 재밌잖아요. 이거 근데 전화기 불날 것 같은데요? 이동현 기자님 제 전화. 아니 이거 해놓고 한 일주일 동안 전화기 끊으면 되지.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저희 진지하게 요거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추남 입장에서 제가 누군가를 추남으로. 그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잘생기지 않은 얼굴이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게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렇죠. 정확하게 뽑을 수 있어. 우리가 이제 같은 어떤 같이 뭐 괴를 같이 하는 어떤 같은 종을 꼽는 걸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종이라 그러지 마. 좀 그렇잖아. 우리가 정말 냉정하고 철저한 어떤 논리적인 시각에서 이 추남 베스트 10을 갖다 뽑을 수 있어요. 역대 추남 베스트 10 퍼스트 팀, 세컨드 팀, 서드 팀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 저희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영민 님이 농구 경기 중에 속공 상황을 제외하고 지공 상황의 모든 플레이는 패턴 플레이인가요?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미리 연습한 대로 큰 틀에서 게임을 하는 건가요? 포인트 가드나 감독이 지시하는 거 자주 보는데 모든 게 패턴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자, 우리 설명 기험이 이동환 기자가 또 말씀해 주세요. 이게 또 감독님들이 하시는 일이라 제가 또 이제 감히 또 막 다 말씀. 감히 거기서 얘기하면 되지.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얘기를 못해? 알겠습니다. 틀리면 쪽팔리면 되는 거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 농구가 발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 의견을 갖다가 무시하고 내가 농구인이다 이러면서 내가 농구인인데 니들이 뭘 알아?
네. 이관희 선수가 뭐 그랬잖아요. 뭐 30년 농간 이대성과 이관희 조합이 잘 될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봐야 알지. 네. 남들도 그렇게 얘기해. 그럼 농구 50년 된 뭐 유작 감독이나 주승 감독이 그러면 너네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죠? 아니잖아요.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약속된 플레이가 많아요. 세트 오펜스는. 다만 이제 그것도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조금 더 많은 자율이 있는 프리랜스 오펜스 같은 케이스도 있고 네. 진짜 꽉 짜여 있는 어떤 모션 오펜스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사실은 감독이 좀 선호하는 전술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 24초인데 하프라인 한 8초 만에 넘어서 16초 동안 공격한다. 근데 첫 번째 옵션, 두 번째 옵션 전술에서 그런 게 안 풀리면은 마지막에는 선수들의 아이솔레이션이나 2대1을 조금 더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본적인 틀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가장 큰 틀은 모든 패턴이나 뭐 프리랜스 오펜스나 뭐 모션 오펜스나 또는 이제 컨티뉴티 오펜스라고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 셔플이라든가 트라이앵글이라든가 이런 그쵸. 게 속하는 거죠. 모든 패턴들은 스페이싱 어떤 효율성에 기반합니다. 그러니까 볼 있는 곳과 볼 없는 곳의 어떤 그 밸런스를 잘 맞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기반을 하고 거기에서 감독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프리랜스 오펜스 그다음에 모션 오펜스 그리고 컨티뉴티 오펜스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그 이런 이제 일련의 큰 틀이 있는 거죠. 큰 틀 속에서 다양한 패턴을 갖다가 구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상황에 따른 어떤 그 똑딱 작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똑딱 작전. 그러니까 강훈준 감독 표현한 완빵 작전 이런 게 있어요. 완빵 작전. 예, 그런 것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틀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댓글 소화는 요 정도로 하고 자 일단 LG부터 한번 가볼게요. LG 이제 이동원 기자가 지금 LG 연습 경기 갔다 왔어요. 그래서 조성원 감독이 과연 저한테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니 빅빅을 갖다 갔는데 이게 빠른 농구가 가능하냐? 가능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요? 예. 일단 제가 지난주에 그 이제 LG와 상명대의 연습 경기, 첫 연습 경기였어요. 예, 보고 왔는데 사실은 볼훈련을 이틀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LG 쪽에서도 뭐 당장 뭐 엄청 디테일한 것들을 해낼 수 있다 뭐 이런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날 조성원 감독이 주목한 것, 하프라인을 얼마나 우리가 약속한 대로 빠르게 잘 넘어오느냐 이 작업을 잘하느냐. 그게 조성원 감독이 전화해서 얘기했던 리바운드 이후에 첫 패스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거하고 그렇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첫 패스를 받는 선수가 누구냐? 조성 감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포인트 가드가 예를 들어 김시래가 뭐 쪼르르 가서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다. 가드든 포워드든 가장 가까이 있는 선수가 빠르게 볼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하프라인 앞쪽으로 빠르게 패스를 통해서 넘기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볼운반 속도의 핵심은 드리블이 아닌 빠른 패스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조성원 감독이 김시래가 불필요한 움직임이 많다. 빠르게 결정해야 되고 실행해야 된다. 그렇죠. 했는데 요거의 그 숨은 의미는 뭘까요? 김시래 선수가 사실 뽀로그 뭐 기질이 있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뽀로그 기질이 있는 선수라고 치면은 뭐 허운 또는 뭐 이대성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시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빨리 결정을 하고 불필요한 움직임이 많고 빠르게 플레이하고 결정해야 되고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성 감독이 김시래 선수를 뭐 이렇게 뭐 겨냥해서 비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큰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빠른 농구하면 보통 가드 농구를 많이들 연상을 하고 그러면 이제 김시래의 역할이 커질 것 같다. 이런 사고가 디벨롭 되잖아요. 당연히 이제 근데 이 부분에서 조성 감독이 물어보니까 조성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속공은 그렇다 치고 세트 오펜스에서 김시래 같은 경우는 2대 게임을 할 때 드리블을 길게 치면서 이렇게 골 밑을 한 바퀴 도는 이런 동작들, 이런 어떤 과정들이 굉장히 좀 이제 불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면서 팀 전체 공격 속도를 늦추게 되는 좀 지연시키는 오히려 좀 이제 그런 느낌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전 거거든요. 100% 지지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특정 선수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어떤 루틴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시래가 좋은 선수가 맞고 LG의 간판인 것도 맞고 볼 운반을 제일 잘하고 2대1을 제일 잘하는 것도 맞아. 맞는데 그러면 그 2대1을 갖다가 자기가 얼마나 깎아서 간결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요. 근데 그동안 김시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다른 선수에 대해서 탓만 했지. 또는 의존도가 심하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연습 경기 보면서 느낀 건데 지난 시즌 LG가 이제 말씀하신 김시래 1위 게임을 거의 탑에서 하이 피켓널 위주로 전개하고 이게 잘 안 됐을 때 김시래 선수가 탑에서 골밑까지 쭉 들어갔다가 드리블 치면서 나와서 죽은 패스 주고 이거를 뭐 선수가 다른 선수 꾸역꾸역 마무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나왔는데 조성원 감독의 2대2는 완전 다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제가 목격한 모습은 어떤 느낌이냐면 탑에서 2대1 한다. 이게 안 풀린다. 그럼 바로 45도로 스윙 패스. 45도에서 다른
다른 공격, 뭐 이제 핸드오프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식의 공격, 45도에서 피켓롤 한다. 이거 안 된다. 그럼 탑으로 또 바로 스윙 패스. 그러니까 바로바로 어떤 사이드 전환, 공격 위치 전환이 되게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좀 봐요. 연습 경기 보니까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NBA 이렇게 그 빠른 오펜스를 하는 팀들이 있죠. 아, 그쵸. 예, 이거 대표적으로 골든스테이트, 토론토, 애틀랜타 같은 팀은 하프라인 넘어오자마자 빠른 2대2, 그리고 2대2, 첫 2대2가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공격 세팅도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예. 저는 그거는 근데 뭐 어떤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고 한국 농구와 NBA의 수준 차이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선수도 기능이 안 되니까 그거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 2대2 두 번 해가지고 공격 확률을 높일 거 한 번밖에 못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조성호 감독이 그렇게 강조하는 게 맞고 이건 선수들이 따라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른 팀들도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예. 예. 근데 수준이 안 돼서 그렇게 못 하는 거라고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조성 감독이 이 얘기를 합니다. 빠른 상황 판단, 빠른 플레이, 그리고 빠른 결정. 예, 이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전체 공격 속도가 올라가서 우리가 추구하는 빠른 농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상대 공격이 실패한 이후에 우리가 수비 성공한 이후에 속공, 뭐 사실 이거는 좋은데 만약에 상대가 공격에 성공했을 때 슛을 넣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진짜 빠른 농구를 하려면 실점 이후에 얼리 오펜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 뭐 그날 첫 연습 경기라 엄청 많은 모습을 보긴 힘들었지만 제가 좀 주목했던 것은 이제 상대가 뭐 자유투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딱 하면은 바로 이제 인바운드 패스를 이제 공을 가진 선수가 빠르게 주는데 그때 이제 다른 선수들이 이미 넘어가 있어요. 거의 다 넘어가 있고 이제 45도에 있다가 하프라인까지 뛰쳐나와서 조성우 선수가 볼을 받은 이후에 바로 다시 45도로 가서 2대2 바로 전개하는 이런 장면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성 감독의 모토는 그겁니다. 이제 우리 수비가 성공했을 때도 빨리 하프라인 넘어가야 되지만 상대가 득점을 성공했을 때 우리 수비가 실패했을 때도 하프라인은 최대한 빨리 넘어간다. 이게 사실 모토입니다. 예. 그 이런 식의 그 오펜스 방법이 그 특정 용어가 있죠. 플로우 오펜스 혹은 피스톨 오펜스라고 부르거든요. 조성 감독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도할 생각이다. 세트 오펜스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전개됐을 때는 왜 피스톨 오펜스라고 부르나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자체가 이름이 그거예요. 피스톨 액션이라고 그렇지.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피스톨 액션이 가미된 오펜스를 크게 불러서 피스톨 오펜스라고 부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비밀이 풀리는 거죠. 어떤 거냐면 조성호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라렌이나 리온 윌리엄슨한테 의존하지 않는 농구를 하겠다. 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틀을 만들고 거기에 라렌이나 리온을 갖다가 흡수하면서 그 농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의존도를 줄이고 그래서 득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전체적인 피스톨 오펜스 그리고 그 실점 후에도 빠르게 전개하는 그런 이제 공수전의 어떤 민첩성 이런 부분 그러니까 리듬을 전체적으로 빠르게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세밀한 부분을 갖다 다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빨라질 거고 근데 이 빨라지는 거를 라렌이나 리온의 어떤 페이스에 맞추지 않고 라렌이나 리온이 이런 LG의 페이스에 맞춰 가야 된다. 그렇죠. 이게 조성호 감독의 그림의 구상이다라는 게 지금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조성 감독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경기 끝나고 나면 한 팀의 야투율 기록은 보통 40%대다. 결국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면은 전체적인 슈팅 횟수를 많이 가져가는 것이 공격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다. 일반적으로 한 팀이 한 쿼터에 15개 정도의 어떤 슛을 시도하는데 우리는 20개 이상을 꾸준히 가져가는 것이 목표다. 예, 그러니까 빠른 농구 이야기를 또 한 거죠. 예. 그래서 SK 문경원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조성호 감독의 어떤 행보를 보고 그 90점 농구를 하겠다 그랬는데 문경원 감독이 조성호 감독은 현역 시절에서도 그냥 자기가 딱 뭔가 딱 설정해 놓으면 그냥 그대로 갔어요. 밀어붙였다. 그대로 갔어요. 근데 실제로 상대로 만나보면 그런 감독이 솔직히 제일 무섭고 초보 감독이긴 하지만 그런 감독이 제일 무섭고 그게 실제로 이번 LG에서 통할 것 같은 느낌도 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좀 봐야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인 정보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이제 LG에 있는 이 서민수 선수 네. 슈팅력 좋은 이 포워드가 지금 3번 전향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빅맨 쪽의 훈련을 하기보다는 지금 거의 뭐 포워드 쪽의 훈련. 그러니까 슈팅력 이제 캐치앤슛 이런 거 하고 또 이제 3번 쪽에 있으면 경우 또 수비가 관건이니까 그렇죠. 수비 쪽의 훈련. 외곽 수비가 관건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이병석 코치 왕년에 또 모비스에서 되게 좋은 수비수였던 분인데 이 코치님이 또 잡아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수비가 문제일 것 같아요. 보통 이제 4번에서 3번을 전향할 때 슈팅은 괜찮아요. 그런 선수들이 전향을 하니까. 근데 외곽 수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송교창도 지금 그게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서민수 선수는 그런 부분 보강해서 알투란 같은 3번으로 FA 대박 나세요. 네. 예. 덕담. 그렇습니다. 자, KGC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KGC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두 명의 외국인 선수를 싹 다 갈았습니다. 예. 일단 얼클락. 그렇죠. 자, 우리 또 설명 귀요미 이동환 기자님. 이동환 기자가 짧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NBA 출신입니다. 예, 요거 그냥 또 흥미로운 포인트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2010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4순위에 피닉스에 지명이 됐고요. 그 이후에 피닉스, 올랜도, 뭐 LA 레이커스, 클리브랜드, 뉴욕 뭐 이렇게 뛰었고 그 뒤에는 이제 유럽 리그 주로 터키, 스페인 이쪽에서 뛰었고요. 이제 운동력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예, 2m 4cm에 윙스팬 2m 20cm 이렇게 신체 조건도 좋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이 선수 사실 3.5번이거든요. 한국에 오면은 물론 나이를 먹긴 했는데 피지컬 운동력 쪽에서는 굉장히 좀 뛰어난 모습, 상위 레벨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얼클락은 뭐 NBA에서도 뭐 꽤 유명했던 괜찮게 그쵸. 유명했던 선수였고 뭐 그동안 이제 막 사마키 워커, 에메카 오카포, 뭐 셰런 라이트 뭐 이런 선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뭐 거의 좀 필적할 만한 선수인데 근데 이 선수들이 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좋지 않아서 얼클락이 그런 이제 또 징크스를 깰까, 멀린스처럼 도망갈까. 네. 네, 지금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이고. 저는 근데 이 선수 사실 공격 쪽에서 과연 특히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 얼마나 효율적일지는 솔직히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수 공격하는 거 보면은 뭔가 페인트 존으로 막 엄청 빠르게 돌파를 해서 뭐 레이업 슛, 뭐 덩크를 터트리는 거 뭐 이런 저돌적인 스타일보다는 그냥 미드레인지에서 페이스업해서 이제 점프슛 넣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공격들, 풀업 점퍼를 터트린다든지 이런 식의 공격들,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소프트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크리스 맥컬러도 트랜지션 공격에서는 굉장히 위력적이었지만 세트 오펜스에서는 좀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신기할 정도로 공격에서는 맥컬러랑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 조금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좀 다르다고 봐요. 저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이건 좀 다른 거니까. 왜냐하면 이 선수가 특징이 뭐냐면 오른손잡인데 왼쪽 돌파를 많이 해요. 아, 그렇죠. 근데 왼쪽 돌파를 많이 하는데 왼쪽 돌파를 돌파할 때 어떤 그 스피드가 좋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볼 때는 데이브 러브면 물론 이제 붙어봐야겠지만 뭐 이 선수가 나면 오누아쿠라든가 라리엔다 이런 선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 선수를 1대1로 제칠 수 있는 페이스업 능력. 그 돌파가 좀 날카롭다. 그러니까 뭐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업에서의 어떤 그 잽 스텝을 이용한 미드 점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돌파 그리고 그 골 밑에서의 어떤 메이드 이 능력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선수가 이제 우리가 빵이라고 그러죠. 항상 빵이라고 했는데 그 프레임 프레임이 좀 얇아가지고 과연 수비가 될까? 그쵸. 저 거기에 대해서 좀 약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저 이순희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대박인 것 같아요. 라타비우스 윌리엄스. 이 선수. 이 선수가 지난 시즌 그 이스라엘 리그에서 뛰었는데 이 선수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공격 레인지가 한정적이잖아요. 정통 센터인데 뛰는 정통 센터예요. 엄청 잘 떠요. 그러니까 오누아쿠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오누아쿠보다 더 좋다 뭐 이런 느낌도 있어요, 사실. 그런 느낌이 있고 2m 1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보면 더 커 보이고 이 그 얼클락이 잘 안 될 때 이 윌리엄스 라타비우스 윌리엄스가 나갔을 때 오히려 KGC하고 좀 더 궁합이 잘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팀 공헌도가 굉장히 KBL에서는 좋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2의 라렌이 될 수도 있겠다. 라렌도 왜 이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은 라타비우스 윌리엄스 영상을 보면서 되게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말씀하신 부분 저도 핵심적으로 되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되게 몸이 두껍고, 그러니까 진짜 힘이 딱 봐도 장사인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공격 득점하는 장면은 거의 뭐 풋백 득점이라든지 골 밑에서의 어떤 득점인데, 근데 이 선수는 외곽에서 볼을 잡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돌파를 할 수 있는 어떤 민첩성과 기동성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그 피켓롤에도 특화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림으로 돌진하는 속도를 되게 빠르게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 빨라요. 네. 단순히 좀 이제 힘만 좋은 어떤 그냥 빅맨 외국 선수와는 또 차별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좀 이제 말씀하신 분 의미가 있다고 본 게 지난 시즌도 사실은 KGC가 상황에 따라서 브라운과 맥컬러를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이제 많이 기용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도 좀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이름값은 얼클락이 분명히 대단한
만한 선수지만은 오세근과의 조합이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조직력을 생각했을 때 좀 고르게 쓸 수도 있겠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 두 선수 각각의 어떤 출전 시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잡아줘야 되겠지만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 전 또 KGC 관계자가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맞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고 그 다음 시즌이 만약 시즌이 개막이 돼도 그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외국인 선수의 2명을 갖다 뽑는 데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부상을 당했을 때 새로운 선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일단 10살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20일에서 빠르면 20일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요. 그러면 만약 1옵션이 다쳤다면 2옵션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혼자. 그렇죠. 혼자. 예. 근데 그걸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봐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KGC는 얼클라 예. 그리고 라타비어스 윌리엄스 이 두 선수가 이렇게 균형 있게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예.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올 시즌에 오세근 선수가 좀 건강한 모습으로 간다면 KGC가 뭐 지금 그냥 좀 이런 생각이지만 KGC가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될 수 있겠다 충분히 라는 생각이 들고 뭐 SK하고 뭐 DB가 많이 이렇게 그 전력이 좋다 그러는데 KGC가 사실 뜯어보면 객관적 전력이 그 두 팀보다 능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동안 외국인 선수를 갖다 잘 못 뽑아서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잘 뽑았다. 그럼 이제 다음 팀으로 네, 넘어갈까요? 삼성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삼성인 지금 이제 연봉 협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공식적인 발표는 이제 6월 뭐 30일 날뭐 구단하고 같이 하거나 일제히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따로 날 잡아서 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좀 참아주기로 했습니다. 예. 네, 참아주기로 했어요. 네, 참을게요, 구단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네. 그쵸. 예. 더 이상 파지 않겠습니다. 예, 저희 예. 발표 나면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알고 있지만 네. 파지 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독자 여러분. 근데 그거는 뭐 구단 측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민감한 부분이어서 제가 계속 이렇게 양해를 구해왔던 부분이고 지금 임동석 선수 같은 경우는 디스크 시로즈 완료된 상태여서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예, 제가 지난주에 STC 다녀왔는데 이제 말씀하신 정상적으로 그냥 훈련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되게 빡세게 슈팅 연습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이 허리 부상에서 다 나은 이후에 어떤 반등에 대한 어떤 의지가 되게 강해서 좀 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싶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이 외국인 선수 영입에서는 가장 베일에 쌓인 구단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 영입 리스트에 올렸다가 지웠다 뭐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국내 에이전트를 통해서 외국인 선수를 갖다 이렇게 그 접촉을 해서 영입을 하는데 삼성은 그 부분도 하지만 외국인 에이전트와 직접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이제 삼성이 지금 어떤 외국인 선수를 갖다가 영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머지 구단의 정보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래요. 많지는 않은데 일단 이상민 감독 말로는 1순위는 강력한 수비력을 갖춘 그런 빅맨. 그쵸.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마커스 데릭슨 선수도 고려를 했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공격력은 좋은데 삼성 입장에서는 수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선수의 어떤 영입을 갖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KT가 그럼 후진 용병 데리고 온 거 아니냐? 이건 아니고 팀 상황에 따라 팀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주요하게 보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 지금 콜이 좀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늦어지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유럽 리그가 재개되느냐의 여부. 그 두 번째는 지금 NBA가 7월 31일 날 올랜도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주축 선수들이 흑인 인권 신장에 대한 어떤 그 초점이 흐려질까봐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쵸. 거기에서 그렇게 빠지게 되면 코로 멤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걸 지금 노리면서 그 G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답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럽니다. 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씀하신 그 부분 있죠. 빠진 멤버들 이게 한 23일, 24일 이때부터는 조금씩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NBA가 일주일 동안 그런 멤버들 FA 계약 일시적으로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계약이 하나도 완료되면 이제 그 남은 선수들이 콜이 올 거고 그럼 이제 삼성도 결정을 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삼성에서 요즘에 훈련을 가장 열심히 하는 선수. 뭐 사실 이관이야 워낙 열심히 하는 거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를 뭐 되게 공격하긴 했지만 열심히 해요, 진짜. 예, 그거 진짜 인정. 쪽지로 받아서 열심히 하더라. 예, 이게 열심히 하는 거 가지고는 안 깔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다른 두 명 이제 좀 놀랍게도 둘 다 모비스 출신이다. 김강철 배세요. 예, 그래서 이 두 명이 제일 또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 삼성 선수는
작년에도 광철이가 와서 잘해줬고. 진짜 아니 이 열심히 두 했는데. 선수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다른 삼성 선수들이 놀았던 거 아닙니까?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삼성 선수 열심히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 두 선수가 열심히 한다. 팀 훈련 빡센데도 그냥 한다. 예, 이렇게 얘기. 삼성이 팀 훈련이 빡세다고요? 그거는 이제 삼성의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 제가 좀 그 얘기는 이제 현장 가서 안 그래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이미지가 약간 이상하게 굳어진 게 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삼성 쪽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저희가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죠. 삼성의 훈련은 정말 안 빡센가? 네. 당황스러워하는 이동환 놀리기는 너무 재밌어요. 네. 갑자기 그거를 저한테 부르시면 어떡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김광철, 배수영 선수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배수영 선수는 이번에 뭐 이적을 해서 되게 또 의지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예, 또 포워드진 수비의 핵심이 되어야 될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배수영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선수. 예. 이번에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선수 저는 3점만 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근데 그게 안 들어가잖아. 계속 이것도 모비스 쪽에서 맨날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좀 넣어요. 배수영 선수 좀 넣자. 예. 자, 다음 KCC 쪽으로 가볼까요? KCC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CC도 연봉 협상은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일단 3명 유현준, 이정현, 최현민 요 세 선수가 지금 좀 그러니까 스크래치가 있다. 그냥 협상 과정이다. 이견이 있다. 아직 합의가 안 됐다. 그 이정현은 좀 소폭 삭감, 최현민은 대폭 삭감, 그 유현준은 중폭. 대폭도 아니고 소폭도 아니고 중폭 약간 올리거나 뭐 이렇게 가는 그런 상태인데 되고 있으니까 요 세 명이 지금 미계약 상태로 있다. 예. 6월 30일에는 결정이 난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와, 제 들으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진짜 송교창 예. 1차 면담에서 5분 만에 사인하고 그냥 가버렸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뒤에서 뭐 무슨 뭐 확정 금액이 있냐. 그래서 그냥 고맙습니다 그러고 갔냐.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선수가 원래 2억 5천 받았거든요. 그쵸. 그리고 거의 MVP급 활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요. 이번에 MVP급 활약한 선수 허훈, 송교창, 뭐 김정규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어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한 3억 5천까지 요구를 할 수가 있어. 그죠? 그럼요. 예. 근데 3억 3천 딱 듣고 난 다음부터 그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사인하고 5분 만에 그냥 탁. 예. 근데 이제 그 KCC 프런트에 따르면 이 송교창 선수가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2억 5천 이제 계약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진천 대표팀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보더니만 저 인센티브 있으면 인센티브만 약간 바꾸면 안 돼요? 바꿔주니까 네 갔대요. 진짜 그냥 농구밖에 없어요. 예, 저도 사실은 이류 농구 처음 시작할 때 유동 기자께서 전화해서 동환아 같이 할래? 예,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이류 농구밖에 모르거든요. 송교창과 이동환은 완전 다르죠. 그걸 거기에 갖다 붙이면 안 되지. 물론 맞는 얘기인데 그걸 거기에 갖다 붙이면 안 되지. 제 경험은 생각나가지고 얘기해봤어요. 송교창은 MVP급이고 예. 이동환은 자연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미래 MVP. MVP.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교창 선수가 지금 뭐 연명협상을 깔끔하게 딱 끝내고 이제 지금 훈련을 매진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뭐 약간만 얘기 덧붙이자면 진짜 송교창 선수가 실제로 그 뭐 구단 관계자나 동료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농구밖에 모르는 좀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다른 뭐 취미도 할 수 있고 진짜 뭐 이것저것 즐길 수 있는 게 많은 시대잖아요. 근데 진짜 농구 욕심 많고 농구만 하려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진짜 되게 다들 좋게 이야기를 많이. 근데 제가 좀 더 자극적인 멘트를 하나 날려도 돼요? 예. 그런 거에 비해서 농구 실력이 좀 더 늘어야지. 예. 이제 그 정도로 농구 씹어 먹어야지. 그렇죠. 예. 송교창 선수 씹어 먹어야지. KBL의 이동환, 송교창 선수. 그건 아니지. 죄송합니다. 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KCC 팬들 다 나가요. 여기 지금 구독하고 있는 KCC 팬들 다 나간다고. 죄송합니다. 어떡할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는 자이언 팬은 없어요. 자연팬 진짜 있을 수 있다. 자연팬 아닙니까? 미안하다. 넘어갈게요. 아무튼 그래서 송교창 선수가 빨리 계약했다. 그리고 하나 조금 이제 또 덧붙이자면 최근에 그 KCC 관련해서 버넌 해밀턴 코치 올 시즌도 함께 하냐 요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함께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입국 날짜 같은 경우는 안 정해졌었고요. 방금 언급한 송교창 선수가 이 버넌 해밀턴 코치와 지난해 비시즌에 1대1 훈련하면서 많이 성장했다는 시각이 구단 내부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넌 해밀턴 코치가 올해 비시즌에도 어떤 선수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바란다. 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예. 그다음에 최민 선수 재활에 지금 안간힘 쓰고 있고 가장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라그나 선수 양쪽 다리 근력이 좀 이제 불균형이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입국 후에 여러 병원 다니면서 사실 모든 선수들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 병원 다니면서 검사를 해봤는데 현재 상태로는 이제 양쪽 근력에 이제 좀 정상적으로 훈련을 하려면 10% 안으로 이제 차이가 나야 되는데 10% 안.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약간 그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재활해야죠. 그렇죠. 예, 본인형 들어가면 안 되지. 그렇죠. 예, 그래서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재활 훈련 중이라고 하고, 근데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라거나의 어떤 몸 상태를 체크한 어떤 의료진 이런 얘기, 재활 되게 잘해왔네요. 예, 그러니까 라거나가 뭐 미국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재활 되게 열심히 해서 왔다. 우리 라그나 선수가 잘 삐지지만 훈련은 잘합니다. 예, 그렇죠. 잘 삐져. 근데 훈련은 잘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상태다 이렇게 하고, 자 현대모비스 이야기를 해볼까요? 현대모비스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여기는 네. 그냥 평온해요. 그냥 평온해. 일단 연봉 협상이 여기도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일단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단 한 명의 선수가 지금 미계약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그 미계약인 이유가 좀 살짝 좀 애매해요. 요 얘기는 제가 연봉 협상 그 특집 때 말씀드리고 일단 다 됐다. 모비스도. 그쵸. 그리고 함지훈도 함지훈이 가장 큰 좀 난항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함지훈도 팀을 위해서 통 크게 양보를 하면서 잘했다. 근데 한 명이 지금 미계약 상태다. 근데 지금 됐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 방송 시점에는 방송 시점에는 됐을 수도 있다. 요거를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지훈련을 지금 일본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필리핀은 못 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비시즌 때 그러면 그 각 구단들이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뭐 대학팀 하고 이제 연습 경기도 하고 그 팀들끼리 이제 그 연습 경기도 하는데 요거를 뭐 리그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보면 좀 어떠냐? 그러니까 사실 야구 같은 경우에는 오키나와 리그라고 예전에 그쵸. 오키나와에서 네. 팀 모여서 하고 그다음에 저기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연습 경기 이제, 리그.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뭐냐? 9월에 9월 정도, 8월 9월 정도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KCC, KGC, 인삼, 전자랜드, SK 요 네 팀이 전북 익산에서 연습 경기를 한 뭐 3박 4일 요 정도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점검도 하고 또 비시즌의 그런 부분, 뭐 익산 리그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다 하자라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또 한쪽에서는 뭐 현대모비스, 삼성 뭐 이쪽에서는 제주도에서 그런 걸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취재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또 업데이트를 갖다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리농구 항상 사랑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예. 6월 넷째 주 KBL 루멘 팩트 2부 여기까지 하고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